프로젝트 1260, 오늘은 1186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포린 어페어즈에서 지난 8월 20일 날 발표한 글인데, 아론 프리드버거 교수라는 분이 뉴욕 남쪽으로 가면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교수로 계시는 분이 이 중국의 중상주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이 이에 대응해 나가야 될지 그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보시면은 베이징서 메칸틀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메칸틀리즘이라는 말이 이제 중상주의라는 말인데, 물건만 이렇게 잔뜩 팔고 다른 나라에 이익을 끼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시하는 해법은 무역 방어 연합이라고 트레이드 디펜스 콜리션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 무역 방어 연합을 위해서 많은 이제 동맹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적어도 15개 주요한 나라 가운데에서 절반 이상이 미국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이 무역 방어 연합을 전개해 나가야만이 이 중국의 물량 뿌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책은 대한민국 자체 문제보다는 미국과 중국에서 벌어지는 그 사안에 따라서 많은 상황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특별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큰 정책이 결정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어떤 정책을 취할지, 어떤 그 방향을 취할지가 바로 11월 대선을 통해서 카말라 해리스적인 방법을 취할지 아니면 트럼프적인 방법을 취할지인데, 여기 포린 어페어즈에서 강조하고 있는 방식은 약간 카말라 해리스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트럼프가 취한 정책은 조금 럭비공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면 어떻게 어디로 튈지 잘 예측이 불가하지만, 바이든이나 카말라 해리스 정부에서 취한 그런 정책들은 계속 중국을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물론 트럼프가 되든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 방법적인 면에 조금의 차이를 보일 뿐이지, 중국을 압박해 가는 그 목표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컨퍼런스 그림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상하이에서 로봇과 함께 컨퍼런스 사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25년 전부터 차이나 샥이 시작이 됐다. 그것은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물량들이, 중국에서 제조한 물량들이 전 세계로 파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중국에 제조한 물건들이 주로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리튬 이온 배터리, 반도체 이러한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도국 개발도상국에 쓰나미와 같이 싼 물건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몰려 들어가고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나 무역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지금 중국의 시진핑은 거의 선택이 없다. 따로 이렇게 풀백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에 월드뱅크 세계은행이 되는데, 월드뱅크 자료를 인용하면서 중국이 제조하는 물건의 전체 30%를 중국이 제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소비되는 것은 13%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경제 정책은 그 경제 정책을 통해서 뭐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프라스페리티라 그랬는데 번영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파워를 강화시키는 것이 주요한 목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네모에 있듯이 Chinese 메컨털리즘 하면은 중상주의를 말하는데 물건만 이렇게 중국의 엄청 싼 물건들을 어마무시하게 세계에 쏟아놓으면서 자신들의 제조업에 기대게끔 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 대상이 이제 서구 사회, 특히 유럽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고 글로벌 사우스, 인도와 멕시코가 포함된 120여 개에 달하는 그런 글로벌 사우스 나라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중상주의 정책에 대응할 수 하는 방법으로서 트레이드 디펜스 콜리션이라고 무역 방어 연합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역 방어 연합을 결성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무역으로 이렇게 물건이 막 들어오니까 그것을 뭐 관세를 때리든지 또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그 서로 간의 연합을 동맹 간의 연합을 형성을 해야 된다. 이 아이디어는 아시아에 있는 경제학자에 의해서 개발이 된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상주의 물건 마구 밀어내기 식의 정책이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개방되고 공정한 자유무역의 비전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전 세계에 무역을 장악해가는 그러한 과정을 스피드 디몬이라고 속도 괴물 하여튼 그런 식의 제목을 달면서 30년 전에 베이징은 이렇게 순수한 수출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투자로 돌리면서 그 투자를 통해서 많은 부동산을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그 시멘트 경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부동산이 이렇게 성장이 멈추게 되면서 중국도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2001년도에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이 가입하면서 이렇게 잘 되면은 서구의 학자들은 기대했던 것이 같이 이제 민주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중국이 또 자유로운 어떤 시장 경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2001년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첫 10년 동안에 어마무시한 이렇게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그리고 커런시 매니퓰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환율 조작 그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것과 중국이 주장하는 게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환율 조작 등을 얘기하면서 철강이나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서 굉장히 이 덤핑이라든지 가격을 싸게 해서 법적으로도 그동안에 많은 미국과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바로 철강과 태양광 패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태양광 패널은 제가 미국에서 보면은 거의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어마무시한 아직도 중국의 펀치에 아직까지 이렇게 좀 일어나기가 힘든 상황.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펄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철강이나 태양광 이런 어마무시한 물건을 내놓으면서 차이나 돌풍을 이렇게 몰고 왔던 그러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2007년도부터 뭐 하여튼 10년 정도 이제 되기 전에 벌써 중국의 어마무시한 그 물량들이 오버 커패시티라고 그랬는데 과잉 생산 등을 통해서 미국에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는데 그 리만 브라더스가 쓰러지는 그 상황에서도 베이징은 여전히 더 액세스 커패시티
더 많은 물량들을 쏟아내는, 힘들어도 그냥 마구 찍어내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올해가 이제 2024년인데 한 10년 전쯤에 메이드 인 차이나 2015 해서 2015년부터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10년 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몰려들고, 내년에 아마 2025년에 산업 로봇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몰려올 것 같은데, 그런 싼 값으로 마구 찍어내는 산업 로봇, 전기 자동차, 이러한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홍콩에서 이제 발행되는 그 신문에 올해 4월 달 그 기사에 의하면은 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가 이미 86%가 다 달성이 됐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건을 찍어낼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어떤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인데, 빨간 네모 박스에 보시면은 퍼블릭 서브시디즈, 이 서브시디즈가 바로 정부 지원금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엄청난 오버 커패시티,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진단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이어졌느냐 하면은 이 지방 GDP의 300%가 이렇게 지방 정부의 빚이 될 정도로, 아마 전체 300%는 지방 정부, 중앙 정부 다 합쳐서 토탈 뎁트, 토탈 빚을 언급을 하거든. 전체 중국의 전체 빚이 300% GDP의 3배가 될 정도로 엄청난 빚이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빚어지게 됐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여기 이제 무역에 대한 비밀, 트레이드 시크릿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무역 자체 속에 숨겨진 어떤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 중에서 중국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받아주는 국가들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중국은 이제 그 수출 대금을 통해서 또 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플러스적인 면도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취하고 있는 그 정책 중에 하나가 환율 정책이 있어서 중국이 수출을 많이 못하게끔 환율 인상해라. 옛날부터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환율을 인상하라 그랬는데, 그 인상을 하게 되면은 수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인상 안 한다. 왜냐하면 1985년도에 중국은 일본을 연구하다 보니까 플라자 합의, 미국이 이제 플라자 합의 해가지고 엔화 인상해라. 근데 엔화를 인상했더니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막 엔화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미국을 전체 살 만큼 막 어마무시한 부자가 된 줄 알고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엔화 가치가 비싸니까 수출이 안 돼가지고 결국 10년, 여기에서는 이제 10년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일본처럼 그렇게 되기 싫다, 절대로 위안화 절상을 안 할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이번 주에 이자율을 이제 0.5% 빅 스텝으로 이렇게 0.5%를 내려가지고 11월 달에 또 베이비 스텝으로 0.25, 12월 달에 베이비 스텝으로 0.25 정도를 하면은 또 0.5% 하면은 한 1% 정도가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면은 미국은 이자율을 내린 것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자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환율이 되는데, 그것이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절상이 1%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이자율 내린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중국의 그 밀어내기, 무역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미국 사람들은 워낙 영악하니까 그런 걸 다 계산해 놓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보면은 시진핑은 이제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밑에 서민들은 조금 이렇게 뭐 살려주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올려주지 않고 오히려 더 내려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뭐 20%까지 이렇게 돈이 적어졌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엄청난 박탈감 때문에 이제 소비가 지금 되지 않고 또 소비를 진작시키지 못한 것은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중국의 엄청난 소비자들이 권한을 갖게 되니까 그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비를 감소하는 정책을 취해온 그러한 이유도 있게 되는데 그런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기 무역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버 커패시티 과잉 생산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과잉 생산을 해서 싼 물건을 다른 나라들이 다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장의 어떤 자본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정말 막시즘을 믿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은 단순히 머켄텔리스트, 레니니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상주의적인 레닌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의 이제 파워가 강화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서구 경제학자들의 시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세계은행의 통계를 인용을 하면서 그때 이제 중국의 국내 투자가 소비를 이렇게 촉진시켰는데 이것은 전체 중국의 GDP의 37%가 이렇게 소비하고 연결이 됐는데 미국은 68%가 소비랑 연결이 되는데 비해서 한 중국은 보니까 뭐 절반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 소비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퍼센티지는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뭐 임금을 높여준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건강 상태 이제 건강 보험이라든지 뭐 헬스 인슈런스라든지 또는 리타이어먼트 펜션 은퇴 연금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가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버트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냐는 이유가 이제 여기 쓰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소비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면은 ordinary citizen 일반 사람들이 그들이 인파워 힘을 갖게 된다. 그 CCP의 익스펜스로 그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이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하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서 공산당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좀 이해하기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CCP가 그런 데다가 비용을 쓰게 되면 일반 사람들의 사상이 좀 이렇게 불손해진다고나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거기다가 소비에다가 많은 돈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제 지금 나타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결국 이렇게 중국도 13억의 인구 중에서 이렇게 한 1억 9,500만 명 정도가 진짜 공산당원이라면은 나머지는 시장 경제를 지향해 가는데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돈을 쓰고 소비를 하고 그래야 당연히 경제가 부흥하는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일인데 그렇게 안 하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그런 또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이제 뭐 군사용으로 밀리터리 빌드업이라든지 또는 그 무기 생산에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이제 공산당이 막강한 권한을 잡고 있으니까 이분들께서 베이징에서 엄청난 서버시디즈 정부 보조금을 주는데 그것이 OECD에 대비해서 얼마나 많냐면은 3에서 9배, 3배에서 9배 이르는 어마무시한 돈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산업을 육성시키는데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태양광 기술이나 배터리, 전기 자동차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광산 마이닝도 있고 텍스타일, 뭐 조선 쉽빌딩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달에 이제 블룸버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시진핑이 수출에 어마무시한 물량을 개발도상국에다가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돈을 개발도상국에 쏟아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런 자애로운 마음에서 그렇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에게 기본 물량을 주는데 기본 기술은 중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자원들을 다시 해서 그 기술로 개발을 해서 또 축에 이제 순환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국과 딱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영어 표현에서는 이게 중국의 vulnerability를 기술이 막혀버리는 데 대해서 위험성을 줄인다. 중국의 기술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해서 해야 이제 계속 국가가 성장을 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같이 연합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고 체인이 되니까 그런 정책을 개발도상국의 엄청난 물건을 밀어내는 쏟아붓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게 되면은 결국에 어디를 겨냥한 것이냐? 맨 밑줄에 빨간 밑줄 보시면은 이것은 미국의 그러한 capabilities 능력을 이것을 능가하기 위한 그런 것이 목적이라고. AI 뭐라든지 로보틱이라든지 이렇게 떠오르는 기술들 이런 것을 이렇게 증가시켜 가지고 미국의 그러한 능력을 이렇게 한번 넘어서 보겠다.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앞에 위험이 존재한다고 데인저 어헤드라는 소제목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미 중국이 만들어내는 그 인형 물자가 전 세계 GDP의 2%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2%니까 어마무시한 지금 물량이 이게 남아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과 그 동맹들이 이제 자신들을 어느 순간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것이 이제 중국에 지금 깊이 연관이 돼버린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알게 됐다. 그것은 비단 커머셜 프로덕트만 아니고 밀리터리 시스템도 군사적인 것도 군사에 만드는 그러한 것도 하청을 줘야 되니까 미국 자체에서 이제 제조업을 잘 안 해놓으니까 그러한 것이 일반 물품에서 군사적인 시스템까지 그것이 중국과 연계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 팩트가 중국이 이렇게 컨트롤을 해서 덜 레스 어드밴스드라 그랬는데 아주 좋은 기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기술을 주면서 덜 진보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종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원자재를 중국에다가 수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중국에서 이제 그 진보된 기술 그 원자재를 사용해서 만들어서 다시 또 이렇게 최종적인 물량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게 되는 그 개도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수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에 관해서는 요 빨간 박스에 있는 대로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힘이 약해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소비를 진작을 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앞에 말씀드린 이게 환율에 관한 그러한 내용인데 이 환율에 관한 내용은 위안화 절상 좀 해라면서 너무 낮지 않냐 그렇게 하니까 이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이게 이제 중국의 수출 비용이 더 증가하고 그리고 수입 비용이 드라이브 다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본이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엔화를 절상시키면서 짱구가 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 안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제롬 파월이 FOMC를 통해서 이자율을 이렇게 내리고 또 11월, 12월에 가면은 또 0.5 정도 더 내리게 되는데 이 이자율이라는 것을 다른 나라와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환율이 되는데 이 달러를 1% 이자율을 내린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위안화가 1% 가만히 있어도 1%를 절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마음대로 수출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취하는 이런 물량 공세를 WTO를 통해서 이렇게 뭐 해결을 해 보려고 했지만 별 이제 재미를 못 봤고 미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관세를 통해서 트럼프가 2016년부터 2020년 있을 동안에도 무역 전쟁을 했는데 그것도 큰 재미를 못 봤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앞으로 무역 방어 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중국의 물량 공세를 한번 제지를 해 보려고 나오는데 이것을 인지한 그 한 교수분 마가렛 베스테이지라는 이러한 그 교수분을 얘기를 하면서 웨크몰이라는 표현을 하다. 웨크몰. 이게 몰이라는 것은 이제 두더지라는 말인데 우리 게임에 가면 이제 그 두더지 잡기 해가지고 이렇게 두더지가 튀어나오면 망치로 꽝꽝 때리면서 그것을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중국이 뭘 해서 문제가 이렇게 자동차가 튀어나오면 그걸 이렇게 관세든지 어떤 무역 방어 연합을 통해서 특정 이렇게 산업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트레이드 디펜스 콜리션 무역 방어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포멀 레지슬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법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하면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서명을 해야 되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무역 방어 연합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이제 8개 나라를 제가 번호를 1번부터 8번까지 매겼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인디아, 재팬, 일본, 멕시코, 한국도 포함이 되고 터키하고 영국도 포함이 되는 8개 나라를 언급하면서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하고 인도네시아 또 다른 물론 나라도 이렇게 형편이 되면 같이 함께 무역 방어 연합에 같이 이렇게 동참해 줄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8개 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 자료에 따르면은 전 세계 GDP의 이 8개 나라가 62%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의 62%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전체 적자 규모가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적자 규모가 1조 달러에 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 방어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입 관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각 나라에 갈 때 이제 서로 나라들이 서로 이제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게 된다면은 그 나라에 중국이 수출을 할 때에 관세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된다. 더욱이 이제 미국이 이자율을 계속 내리고 내년에 또 내리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위안화가 환율이 떨어지면서 그 위안화의 가치가 절상이 될 때에 수출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되게 되기 때문에 수입 관세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이제 무역 방어 연합을 결성을 하게 될 경우에 그냥 우리 하는 대로 따라와 달라는 그런 걸로는 안 되고 뭐 어떤 이제 혜택을 그 나라들에게 앞에 말한 한국을 비롯한 호주나 뭐 영국이나 터키도 포함이 되고 캐나다, 멕시코 이런 그 나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야 같이 법률적인 데서 서명을 하고 그러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공짜로 그냥 해가지고 다 중국의 물건을 막아주고 그러면 되겠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나 뭐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관한 문제, 그래서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는 이제 개념으로 여기 컴플렉스 프로덕트라고
한 물건을 만들 때 여기 이제 셀폰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한 나라 중국에서만 만든다든지 한국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복합적으로 생산하는 물건이 있다.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이것을 물건을 만들었다 하면 또 제재를 하니까 그거를 베트남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나라 태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으로 일부만 만들고 거기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이제 중국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컴퓨터나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발달을 해 가지고 부품 하나하나까지도 다 체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리처드 볼드윈이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추정하냐면은 중국에서 만드는 물건은 그 한 물건이 뭐 셀폰이라든지 자동차가 있다면 40%가 그렇고 나머지 60%는 다른 데서 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이제 많은 섹터들이 숨겨져 있다. 그것을 체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이러한 중국의 그 무역 전쟁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 포린 어페어즈에서 2018년을 언급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2018년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마이크 펜서 부통령이 허드슨 여기 연구소에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2018년도부터 중국을 이제 적으로 규정한다는 걸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2018년부터 한 30년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 28년, 38년, 48년까지 아주 긴 여정을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미국 자동차 연구소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론 교수님께서는 무역방어연합을 통해서 이 위기를 우리가 넘겨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이제 무역의 아무리 the smallest of parts도 이제 move through the production process를 추적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뭐 레떼 그 바코드가 붙든지 뭐가 하나 붙으면은 그것이 이제 어디를 또 국가 간에 이렇게 경계를 넘나들 때도 다 체크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이 어디에 오는지 유통 과정을 이렇게 추적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파괴한다. 좀 모순된 글을 쓰면서 우리가 이제 부인을 할 수가 없다. WTO의 원칙은 모든 나라들의 이제 똑같은 그러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무역방어 연합을 하게 되면은 중국이나 그 중국에 붙은 데를 다 대상을 이렇게 스플라이 체인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WTO 정신에 가능하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WTO의 기본 정신은 위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것을 먼저 WTO의 정신을 위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미국과 그 동맹은 영원히 이렇게 must not permanently abandon the WTO를 영원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방어연합에서는 이렇게 시진핑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이것이 자신의 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도 확장을 하고 다른 나라 시장은 이렇게 오픈하게 만들지만 자신의 시장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시진핑이 일본이나 뭐 그런 데서 미국이 이제 공격을 해서 무너지는 것을 러시아나 일본이나 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나간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을 개방할 경우에 중국에서 있는 자본들이 그냥 확 빠져나갈 굉장히 두려워해가지고 아직 개방을 오픈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시장은 오픈을 하려 해놓고 자기 이 중국이나 홍콩 거기만 일부만 이렇게 오픈을 해놓고 절대로 오픈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국에 이렇게 깊이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전략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방어 그 연합에서는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를 먹도록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런 점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사우스의 지금 리더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가 중국에서 이제 빠져나간 돈이 지금 통계로 보면은 거의 인도 쪽으로 거의 인도가 이제 앞으로 이제 2배로 성장할까, 2배로 투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보게 되는데, 이 글로벌 사우스, 인도를 중심으로 한 멕시코라든지 그런 나라들에게 여기 보시면은 추즈, 선택할 권한, 베르 딜, 더 나은 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안적인 그런 공급처, 스플라이 체인에서 물건이 여기에서 중국에서 그럼 못 받으면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점들을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역 방어 연합이 해야 될 그러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도 뭐 거기에서 이제 혜택을 물론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무역 방어 연합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중국의 기업들을 압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국적 기업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기업들이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중국은 빼고 기술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분배를 해주고, 그럴 때에 그 나라들이 프렌들리하게 대하는 것이고, 또 헌신, 이 데디케이션도 법도 잘 따르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희생하고 따르라, 종교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따라라 하는 것으로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 대해서 그러면 베이징이 그냥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을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보복을 하게 되는데, 리텔리에이터를 하게 되는데, 1번 커팅 임포트에서 중국이 이제 그동안에 자신들의 물건을 하고 필요한 물건은 또 원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수입을 해줬는데, 이제부터 넣을 거 안 사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reatening에서 위협이라고 했는데, 스플라이 체인이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건을 공급 안 해준다고 거기서 배제를 시켜버릴 경우에 이게 엄청난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론 프리드버그 교수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될 경우에 하고 이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무역 방어 연합이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 잡게 될 경우에는 좀 조직적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트럼프는 럭비공이 돼가지고 조금 점수를 준다면은 해리스 쪽으로 이렇게 조금 뭔가 조직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마 이제 제 느낌이 이제 그렇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도 이제 보시다시피 무역 방어 연합 이후에 이것이 이제 세계화를 더 촉진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보통 통상이 이제 고립주의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기 이 무역 방어 연합이라는 이 자체가 하는 일이 세계화를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더 민주당 쪽에 가까운 그런 견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역 방어 연합이 뭐 순조롭게 잘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해요. 지금 미국이 당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바로 그런 종류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의 보복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은 몇몇 산업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 있게 될 로봇 산업, 그리고 올해에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태양광 같은 거는 이미 있어가지고 완전히 미국의 태양광 업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U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EU가 유럽 여러 나라들이 처음에 EU를 할 때 그것이 195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ECSC라고 유럽 석탄 철강 커뮤니티, 석탄과 철광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전 산업에서 가장 귀중한 쌀이었기 때문에, 산업의 쌀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작을 한 것이 바로 EU의 출발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방어 연합에
유럽에서도 이러한 그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촉매제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제 자동차 분야,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수백만 명의 이제 짜압이 걸린 문제고 방위 산업에도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2020년부터 있었던 코비드 19이라든지 또 2022년 2월 달에 있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한 전쟁 등등을 언급하면서 이 아론 교수도 디펜스 버짓을, 국방비를 증액을 시켜야 된다. 그것이 얼마 비용이 들지라도 국방비를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무역방어연합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결국으로 종국적으로는 중국에도 유익을 주는 제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물론 중국이 이제 서구 경제학자들의 그러한 논리나 거기에 이제 수긍을 할 때가 되는데, 그렇게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어떤 경쟁을 하는 데까지 해 가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에 이제 한쪽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까. 그것이 뭐 빠르면은 10년, 아무리 빨라도 10년, 20년 정도는 기간이 걸리는 데니까 좀 느긋하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도 여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1260을 하게 된 것도 이렇게 바이블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종말이 나오는데 그게 7년 대환란도 나오고 그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기간도 나오고 하는데, 대한민국도 이러한 기간들을 지나면서 뭔가 신이 주는 어떤, 하나님이 주는 그 사인을 잘 포착하고, 그것이 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대한민국에 지금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아주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지금 취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